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32조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추가로 53%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개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의 근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특정 상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제재 수단인데요.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됐다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 시대에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해서 사실상 사문화됐었는데,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 법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일본만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기사 제목만 보면 우리가 232조 원을 관세로 물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은 1년에 3조 5천억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고요. 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했는데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장벽을 치겠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을 우방이라고 믿어온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표현과 조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친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지요.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바깥 환경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과 대응이 절실한 시점 같습니다.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따라잡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차값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함께 사야 되죠. 이 채권은 왜 사야 되고 이 채권 판도는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스펙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뜯어보죠. 2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챙겨보죠. 설 연휴에 푹 잘 쉰 것 같은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쉬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도 또 경제 뉴스들, 알찬 경제 뉴스들 잘 좀 전해주시기 네, 열심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잘 쉬고 왔는데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이거 참 연휴 막바지에 우리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현 상황에서 추가로도 물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안이 나온 건데요. 그중에 이 안에 이제 12개국, 우리나라가 포함된 12개국에 53%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다른 것은 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 세 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안 세 가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택해라라고 미국 상무부가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한국 등 12개국만 대상으로 관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법. 예. 또 있다는 거죠. 아니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24% 정도 매기거나. 예. 그리고 뭐 아까 수입 물량 쿼터를 조절하거나. 하여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근데 요 세 가지에 우리나라 다 포함됩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하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은 12개의 특정 국가니까 네. 더 피해도 크고 관세도 굉장히 높아서 요걸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네. 이게 막 이래도 돼요? 앞서 이제 설명을 조금 나오네.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수출 품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국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도 뭐 이게 특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할 수 있는 만큼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온 상황이었지만 과연 이 철강 제품이 그러면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후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꺼운 판? 예. 네. 그래서 이제 선박용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군용 뭐 선박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후판 네. 이런 걸 굳이 갖다 붙이면 뭐 국가 안보 뭐 이거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미국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후판은 아닙니다. 지금 강관이라 그래서요. 두꺼운 철판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송유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커다란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미리수가 굉장히 두껍고 근데 이게 중국에 굉장히 저가 공세로 해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관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셰일 오일 캘 때 이 강관, 철관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유나 뭐 이런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사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뭐 법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식량 안보에 대해서 주장할 때 네. 미국은 야, 그 너희 나라 저 식량 비싸게 나오는 거 우리한테 매달 사다 먹으면 그거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주장도 그거였잖아요. 언제까지 당신들이 싸게 줄 건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식량 가격 오르면 우리 국민들은 뭐 먹고 사느냐? 라는 논리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살 만한 그것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 식량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수입 제한 조치를 할래라고 하는 게 우리 논리였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철강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FTA나 이런 협상을 통해서 미국한테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네. 이건 열어줄 테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하에서 협정을 맺은 거고요. 예. 이거는 좀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야 이건 우리 자국 산업 보호라든지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 품목도 자신들이 정하고 네. 거기에 관련된 관세나 뭐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해당 국가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뭐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했는데 예. 우리는 중국만큼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미국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 미국. 억울하면 너희도 미국 해라 이제 이러는 네. 뜻 같은데. 세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에게는 아플 수 있는 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나라만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겠죠. 이 나라에게만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인데 네네. 여기에 미국의 정작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나 일본은 빠졌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자기들이랑 친한 나라는 봐주나? 이제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데 명분은 뭡니까? 이 두 나라가 빠진 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20개국을 뽑아보면은요. 캐나다가 1등이고요. 브라질이 2등, 3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6, 2, 7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개국 중에 사실 우리보다 그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도 빠졌고요. 우리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0개국 안에 들어있는 일본, 독일, 대만, 영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들에서 일본은 빼고 우리나라에만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달기도 해서 나왔는데요. 일단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커다란 파이프 강관에 조금 이번 그 여러 가지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대상이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주 대상은 중국인데 중국만 코 집어서 하기는 힘드니 강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엮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강간 수출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다른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이브리드 관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비싸고 고급 철강류를 수출하는 곳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수출 품목이 비슷한 중국하고 같이 엮여서 도리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친한 나라를 뺐다. 이거하고도 약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철강과 관련돼서 보복 관세를 얘기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원래 미 상무부의 이 결과가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네. 6개월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꽤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관세를 많이 물리면 이 철강을 사용하는 미국 산업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반대 논리였고요. 쉐일 오일 캐내는 업체들은 갑자기 파이프가 비싸게 사야죠. 들어오니까. 예, 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가 빠진다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커다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보복 관세를 물렸을 경우에 미국도 그와 관련된 상응하는 조치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빼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뭐 캐나다나 EU도 빠졌고요. 그리고 일본도 좀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우리는 싫어. 아무튼 우리는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도 그럼 미국 제품 안 살래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뚜렷한 대응 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WTO 같은데 제소를 하거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다가 도움의 손길을 벌린들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이 무역보복이라든지 이 피해는 이미 산업이 다 본 상태에서 네.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와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여기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이 여기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따를 가능성도 적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걸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 12개국 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든지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금 철강 관련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형 업체들은 사실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대형 철강사들은 예. 괜찮다고요? 왜요? 예,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50대 50으로 투자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아까 강관 쪽에 주로 타겟이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회사들은 강관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미국 수출 물량의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은 괜찮고. 예, 그럼 근데 이제 강관은 누가 만들어요? 직접 언급을 드리면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몇몇 넥스틸, 현대아이스코 이런 회사들이 강관을 주로 만들거든요. 예. 미국으로 수출 물량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강관 수출이 많은 업체들이 조금 영향이 클 것이다. 아직 근데 4월 1일 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역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워도 싸우는 건데도 우리가 불리하고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싸우게 돼도 네. 같이 싸우는데 우리가 불리하고. 인구가 정말 많아지거나 땅덩어리가 넓어지거나 EU처럼 한중일이 진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거나 네.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권이나 규모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쎄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변동금리로 받으면 이제 코픽스 금리에다가 몇 % 더한 게 이제 고객님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님 이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코픽스가 내려가면 고객님 이자도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인데, 이 코픽스 금리 산출을 그동안은 은행연합회라는 곳에서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그러는 방안이 지금 금융당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코픽스 금리 산출이 좀 잘못돼서 여기 이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한 12억 원 정도를 은행들이 돌려줬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라는 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산출한 때 필요한 비용들을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은행연합회가 받아서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걸 산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보낸 수치가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이러는 게 조금 많이 허술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은행연합회 하면 은행들 모여서 만든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되니까 예.
왜 너희들 그거 제대로 숫자 안 보내? 그래도 근데 왜 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이제 이런 은행연합회 사실 주주들이 은행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돈 내서 보니까- 만든 이 친목 단체는 아니죠. 이익 단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걸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게 보관인 것 같습니다.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서 CD 금리라는 걸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것도 이 CD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동안 기준금리가 됐었죠. 예, 이전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떼내서 별도의 기관에서 CD 금리,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보관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나 이런 데에서 금리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흔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리보 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산출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가겠다. 그래서 조금 공정성, 금리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 금리를 사용하면서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면서 은행들이 여기에 대한 비용 지출을 안 해요. 이 금리를 그 은행연합회에서 산출하고 이 기준금리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비용 지출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더하기 빼기하고 평균 내는 건데 뭘 그 비용이 들겠어요? 그거. 근데 별도 법인을 만들고 만약에 인원을 따로 쓰고 거기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예. 이 법인에서도 나름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 산출과 관련된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리보 금리나 이쪽 산출하는 데서는 네. 은행들에게 일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산출과 관련된 비용도 은행들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A은행은 이번 달에 예금 평균 몇 퍼센트 받으셨어요? 은행채 금리는 혹시 저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으면 몇 퍼센트 이자 내기로 했어요? 이거 네. 다 더해서 그거 평균 내가지고 발표하면 되는 건데 네네. 즉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표현은 실수라고 하지만 이게 낮게 혹은 높게 나오면 은행들 간에 이제 이익이 서로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예 별도 법인에서 계산하도록 하자는 건데 참 뭐 해야겠죠 별도 법인으로. 다만 이러면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 누구 또 예전 퇴직 관료 하나가 사장으로 내려가는 일 또 벌어지겠네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럼 또 그럴 그쪽에서 가능성도 내려와야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체제를 관리 감독을 잘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별도로 분리를 해서 뭐 새로운 비용을 내고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여기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논란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네. 당국에서는 지금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국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주주총회 여는데 외국인 사회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군요. 지금까지는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이사, 사내이사 모두 뭐 외국 물론 국내 여러 가지 상장사 중에 네. 외국인 사회이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요. 삼성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회사가 글로벌 뭐 CEO들 글로벌 회사에 좀 유명한 CEO급 회사 아마 사회이사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23일 날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은 이제 그 사회이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직의 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사내이사로 놓고요. 여기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한 명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내이사 4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사회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을 총괄하게 되는데 최순실 사태 이후에 삼성이 그 미래전략실이라는 경영의 컨트롤 타워를 해체를 하고 이사회가 이제 경영의 컨트롤 타워를 맡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전략이라든지 사업총괄 이런 부분들을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회이사 멤버가 누가 되느냐가 사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전략이 좀 바뀌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5명 중에 이번에 2명이 임기가 돼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내이사를 1명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내이사 과반 이상을 사회이사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1명의 사회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의 사회이사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버넌스 위원회에 외국인을 넣든 내국인을 넣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고 경영하느냐에 대한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할 텐데
실제로는 이건희 회장과 그 가족들은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5% 남짓 삼성전자 지분 들고 있는 게 전부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삼성생명, 뭐 삼성물산 등등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데 네. 이 지분은 사실 이건희 회장 지분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를 지배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지분은 이건희 회장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긴 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생명의 지분이 계속 이건희 회장 우호 지분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관건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나올까가 관심인데요. 이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월 중순 때까지 자발적인 지배구조안을 내놔라.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제재와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발언한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정치권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삼성생명을 통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사는 돈은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 돈이었는데 그 말씀이죠? 네. 예, 설날 푹 잘 쉰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로부터 경제뉴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고가령 씨께서 뉴스에서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세이프가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세이프가드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안전을 위한 가드, 장치라는 뜻이죠. 그 세이프가드 할 때 가드가 우리 저 보디가드 할 때 그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무역에서 쓰이면 역시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보호장치 이런 뜻일 텐데 예를 들어서 두 나라가 서로 우리 관세 매기지 말고 상대방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미 FTA 같은 협정을 맺었다고 쳐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한쪽 나라에서 수입품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관세 협상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원위치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편 국가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세이프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번역하는데요. 권투하다가 갑자기 뭐 코피가 난다든가 하면 잠깐 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 야 우리 서로 딱 한 번은 물리기 있기 이렇게 규칙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미 FTA 협상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딱 한 번 물리기 있기, 즉 관세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두 나라가 협정에 합의한 이후에 10년 안에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이 한미 FTA 자동차 부분 세이프가드도 비슷한데요. 한 10년간 지켜보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미 FTA에서 해놨습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세탁기도 이제 그런 항목에 들어 있었던 거고요. 농산물도 우리나라가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우리나라 쪽에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관세를 모두 철폐하자는 FTA 협상을 하면서 이런 세이프가드 같은 조항을 끼워 넣는 게 사실은 두 나라가 이거 FTA를 해도 큰 문제 없을까 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은 결혼해도 혼인신고는 몇 년 동안 안 하고 사신다고도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크게 보면 세이프가드 같은 겁니다. 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월요일 재테크 공부하는 시간 오늘은 스펙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펙이라고 하면 이건 취업할 때 이력서에 이것저것 그 스펙은 아닌 것 같고 네.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스펙이라는 금융상품이 따로 있습니까? 금융상품이라고 보기엔 조금 뭐하고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주식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스펙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팩할 때 어이라고 검색하시면 보통 취업할 때 쓰는 스펙이 검색이 되고 네. 아이의 스펙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포털창에 그렇게 이제 쭉 종목들이 나옵니다.
무슨 스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회사하고 인수합병을 하려는 목적으로만 설립된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뭉치만 들고 있는 서류상의 컴퍼니. 사업은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주주들로부터 돈은 일단 모아놓고 돈만 금고에 착 쟁여놓고 주주들한테 주식은 한 장씩 그 대가로 나눠주고 네.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다른 회사를 물색해서 다른 회사 합병해서 네. 아직 상장하지 못한 회사하고 합병해서 상장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드는 곳은 증권사가 만드는데요. 이름은 무슨 그 증권사 이름 앞에 붙고 뭐 현우증권이면 현우 몇 호 스펙 이런 식으로 상장을 시켜놨습니다.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돈만 쌓아놓고 예. 어느 회사가 우리 좀 인수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돈 뭉치만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돈 뭉치를 이 상장이 필요한 회사 합쳐가지고 바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생을 보면 일단 스펙이 먼저 상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요 스펙에서는 이제 합병할 회사를 물색을 하게 되고요. 네. 합병할 회사, 마땅한 회사를 찾으면 합병 발표를 하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이 스펙은 그냥 보통 때는 2,000원 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다가 합병 발표가 나면 이제 거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상장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심사했더니 상장해도 됩니다라는 발표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는 이름이 무슨 스펙에서 이제 그 회사의 이름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뭉치가 모여 있는 회사가 예. 먼저 괜히 상장되어 있고 그렇죠. 상장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하고 합병할 회사 어디 없습니까?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그렇죠. 딱 상대를 만나면 네. 그 회사랑 합병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신분상승을 위해서 제가 저기 사우디에 있는 어디 공주님하고 결혼을 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의 공주님은 언제 오실까? 또는 나의 왕자님은 어디서 가면 찾을 수 있나? 이런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런 회사를 왜 허용해 줬습니까? 안 그래도 상장하기 어려운데 네. 이 회사는 돈 뭉치만 가지고 그냥 상장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스펙이라는 회사하고 바깥에 있는 회사들이 굳이 합병을 하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장 회사들의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 직상장을 하는 게 과거에는 좀 까다로웠는데 요즘에는 이 스펙을 통한 상장보다 좀 쉬워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기업이 상장하려는 목적이 네. 뭐 지분을 나눠 갖는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회사의 오너 입장에선. 그런데 상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또한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스펙에서는 돈 뭉치를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돈이 생기네요. 동시에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 예,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돈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총각 때 예. 제가 모아놓은 돈이 1억이 있습니다. 네. 저 데리고 가서 사실 여자분 손 드세요. 그럼 일단 1억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러네. 그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스펙은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정도는 아니고 보통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한 적게는 65억에서 많게는 한 270억 정도. 네. 그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치고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비상장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차피 장외에 있는 아직은 상장되지 않은 유망한 기업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상장 심사를 받고 상장을 해서 네. 그냥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60억을 조달을 할까? 네. 아니면 기왕 60억 저기 모여 있다고 하니 저 회사랑 합병해서 올라갈까?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군요. 알겠어요. 뭐 허용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이 스펙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초기에 이런 거 스펙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니 돈들 내세요라고 하면 네.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가 상장할 때처럼 자 이제 공모해가지고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모집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보통 그냥 지금 스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2,000원대 공모가액도 한 주당 2,000원 정도에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세를 보면은 그 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원, 20원 정도 빠져 있는 상태. 지금 이미 거래가 되어 있어요.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돈 뭉치들이 또 매일매일 거래되니까. 예. 그게 한 50개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중간에 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이 그 스펙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스펙이 만약에 어딘가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합병할 대상의 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이 2,0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뭐 10,000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상한 친구하고 합병을 하면 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굳이 이제 그런 친구랑 합병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네. 가만히 갖고 있으면 2,000원짜리가 1년 안에 합병을 하든 2년 안에 합병을 하든 네. 어디 좀 괜찮은 파트너 찾으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냥 사두고 무조건 쥐고 있으면 되네요. 그 스펙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을 보면 그러면 예. 쥐고 끝까지 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갖고 있냐 그거는 아니에요. 예. 이 스펙의 수명이 최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으로서 돈뭉치로서 상장을 했는데 네. 3년 동안 짝을 찾지 못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어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되면 보통 주식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라고 겁을 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스펙은 휴지 조각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모가액을 기준으로 다 돌려줍니다. 아, 처음에 받은 돈을 네. 아, 그럼 쓰지도 않고 갖고 있나 봐요. 기특하게. 그렇죠. 쓰지 못하게끔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네. 이 돈은 안전하게 뭐 증권금이나 일반 은행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돌려줌과 동시에 심지어 그 3년 동안 보관되면서 발생한 이자까지도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청산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자는 1년치는 얼마쯤 줍니까? 지금 보니까 증권금융의 1년치 이율이 연 한 1.7에서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 1년치로 다 묻어두진 않고 보통 보면 한 1.3% 정도짜리 금융상품에 묻어둔다. 그러니까 1년 연이율 한 1.3%짜리 예금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아주 나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쵸. 어느 날 잘 되면 크게 되는 녀석치고는 네, 원금도 보장이 되고 그렇죠. 1%대 이자도 주고 네, 한 3년 안에 뭐 어떤 좋은 회사 잘 잡아서 합병하면 주가가 튀기도 하니까. 네. 단점이 뭐예요, 그럼? 단점들도 있습니다. 요게 내가 지금 그러면은 상장을 기대하고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합병해가지고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나는 합병 안 해도 좋으니까 나중에 청산됐을 때 조금 이자 정도 더,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합병을 기대하고 주가가 많이 뛸 걸 기대하고 들어갔을 때 위험은 뭐냐면 네. 2,000원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거래가 정지되고 합병 발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심사가 한 달, 2달 후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회사와 합병을 결정했더라. 아주 안 좋은 조건으로 라고 한다면 2,000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작년에 한 20개, 한 40여 개에서 50개 종목 되는 스펙이 있었는데 이 중에 네. 20개가 합병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돼가지고 2,000원보다 밑에 가격으로 거래된 것 혹은 합병되기 전 가격에서 그 밑에 가격으로 거래된 게 한 6개 종목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패한 거네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하고 발표 났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합병된다라고 한다면 그 리스크는 가격이 있군요. 항상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2,000원 내서 기다리고 있어서 어떤 회사 잡아왔다고 해서 그래 뭐 그럼 합병했나 보다 싶었는데 네, 거래가 되고 나니까 1,500원에 거래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 친구 데려온 그 관리자 나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하기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어요. 왜 난 이 결혼 반댈세.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 의사를 밝힐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주주총회에서 그게 소수면 예. 반대를 해도 성립이 안 되겠죠. 다만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거래될지를 보고 결정할 수는 없고. 네, 그렇죠. 그 전에.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런데 만약에 반대가 안 되고 합병하기로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내가 이 2,000원 공모가에 사가 다시 내 주식을. 아하. 나는 손해보기 싫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다만 이러면 무조건 일단 반대는 하고. 뭐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은 그 예. 기간 내에 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대를 했든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다. 일단은 나는 반대를 해놓고 예. 주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 주식 2,000원에 사가 내 스펙 네, 할 수 있고 그렇죠. 다행히 3,000원에 거래되면 3,000원에 팔아도 되고요. 반대는 했지만 뭐 그냥 3,000원에 팔래 이럴 수 있으니 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이익이네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품이 스펙이군요. 예. 제가 보기엔 특별한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 주식 투자자들이 들고 있기에는 지루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최소한 보통 상장되고 합병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니까 계속 그 주가가 2,000원이니까. 네, 재미는 없죠. 네. 근데 뭐 돈 버는데 꼭 재미가 있어야 되나요?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또 벌 가능성이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투자하실 분들은 또 한번 살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으로부터 스펙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와 함께 자동차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러 가면 네. 자동차를 골라서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네. 그거는 그거고 채권이라는 걸 같이 사야 되도록 그렇게 의무화되어 있더군요. 네,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철도 채권하고 지역개발 채권이 있는데 네. 이게 지방공기업법, 뭐 도시철도법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네. 의무적으로 사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건 옵션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금처럼 내는 이런 거죠. 자동차라는 자가 이동 수단을 구입하는 사람은 네. 여러 가지 도로도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도로 이용하는 시설물은 결국은 지역 자치단체들이 투자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니 지자체가 돈 내서 깐 도로니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개발 공적 자금 뭐 이런 성격으로 부담을 의무구입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채권의 이름이 도시철도 채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하는 곳은 도시철도 채권으로 발행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곳은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발행을 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채권의 이름은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시철도 채권으로 발행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지역개발 채권으로 전환을 했었죠. 도시철도 채권으로는 사실은 이 돈 모아서 지하철 까는 그렇죠. 걸 텐데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자가용 사는 분들은 나는 앞으로 지하철 이용할 일이 더 없어질 텐데 왜 내가 이 돈 내냐 할 수는 있지만 네. 지하철 자꾸 까는 이유가 또 자가용 타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도로 붐비니까 까는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설명은 되겠네요.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겠어요. 일단은 빌려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차값이 1,000만 원인 자동차를 샀다. 네. 그럴 때 사야 하는 채권과 네. 1억짜리 자동차를 샀다 할 네. 때 사야 하는 채권은 금액이 다르겠죠? 아니죠. 금액은 다르지만 비율은 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2000cc 이상이라도 네. 1억 원짜리 차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의 채권을 사야 되고요. 그 1억짜리 차를 사면 2천만 2천만 원어치의 원어치를 채권을 사야 되고요. 된다. 예, 그리고 예. 이제 1,000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똑같이 20% 이제 200만 원어치 사야 되는 거죠.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적용되는 비중은 똑같죠. 그 비싼 차를 살 때는 사야 되는 채권의 양도 많고. 당연히 그렇죠. 세금 이게- 늘어나듯이요. 알겠습니다. 이 채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낸다고요? 예,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00cc 미만, 뭐 2000cc 미만, 그리고 2000cc를 넘는 차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네. 뭐 6%, 8%, 12%를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그럼 채권을 사야 되는 금액이 다른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조례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철도나 지역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것은 법에 의한 사항인데 그 얼마를 부과할지는 네.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시오라고 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는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를 샀어도 네, 서울에서 샀으면 채권을 얼마치 사야 되는데 네, 수원이나 인천에서 샀으면 좀 더 채권을 더 많이 사야 될 수도 있고 적게 사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서울이 일단 지금 가장 많은 의무 구입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보다 다른 지방에서 자동차를 구입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거네요. 적죠. 알겠어요. 네. 채권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들고 있으면 국가에서 원금도 주고 이자도 준다는 뜻이잖아요. 네, 주죠. 줍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네. 일종의 투자 상품이네요. 투자 상품이죠. 그런데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게 저 금리가 네. 5년 최소 5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요. 예. 1.5%입니다. 아, 매년 주는 이자가 예, 그러니까 예금 이자보다 적기 때문에 아. 이거를 과연 5년 동안 보유할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통상 자동차 살 때 우리가 보면 채권을 구입해서 바로 그냥 할인해서 되팔아버리는 판매율. 네. 그게 우리가 평소 업계에서 추산하기로 87%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3% 자동차 구매자만 보유를 하고요. 그 외에 80%가 넘는 사람들은 바로 되팔아서 거기서 돈을 확보해서 차값 지불하는데 같이 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치 채권을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자동차 영업사원이 알아서 알려줄 텐데 네, 그 채권을 정말 그 돈 주고 사서 서랍 안에 보관하는 분도 있고 네 있죠. 어차피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는 건데 왜? 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1년에 이자 1.5%밖에 안 주면 이건 내가 들고 있으면 손해인데 네. 이거 어디다 팔 수 있으면 팔고 그 돈으로 시중은행에 가서 정기예금만 해도 이자가 2%에 가까운데 네.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어딘가에 이제 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음. 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구입 즉시 되팔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 차값을 지불하는데 보태 쓰죠. 그래요. 차값의 5분의 1 정도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채권으로 사야 되면 네. 돈이 부족해서라도 얼른 팔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디 가서 팝니까? 예를 들면 그 그 영업사원들한테 예. 얘기를 하면요. 예. 알아서 은행 가서 다 팔아줍니다. 그럼 사들이는 쪽은 은행이에요? 사들인 쪽도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파는 건 왜 파는지는 알겠어요. 네.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사는 쪽은 굳이 그거 왜 삽니까? 아, 싸게 사나 봐요. 싸게 사나 봐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를 들어서 5,000원 액면가가 5,000원이면 네. 5,000원에 다 사지 않습니다. 할인율이 5%에서 8%까지 가요. 그러니까 5,000원보다 밑에 금액으로 사서 네. 은행이나 금융권을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가 돼서 되팔면 네.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게 채권이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5년짜리 예금 통장인데 5년 동안 1.5% 이자 준댄다. 네. 여기 1,000만 원 들어있다. 네. 이거 네가 사가라 그러면 네. 1,000만 원 다 주고는 안 사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한 8% 정도 하면 한 900 한 얼마입니까? 990만 원 정도에 사간다는 뜻인가 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새 차 살 때만 그래요? 중고차로 살 때도 사야 됩니까? 중고차 살 때도 사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네. 차값의 몇 퍼센트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예. 이렇잖아요. 새 차야 차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중고차는 그 가격 어떻게 아는데 네. 누가 기준 매길 거야?라고 하면 매겨 놓습니다. 해마다 이제 서울시가 잔가율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건 뭐예요? 잔가율. 자, 처음 새 차 사서 예. 1년 지났을 때 몇 퍼센트의 가치가 떨어지고 2년 지나면 얼마 떨어지고 3년 지나면 얼마 떨어진다. 네. 이거를 쭉쭉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까지 가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쭉쭉 떨어지면 마지막 50만 원까지 네.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비율을. 그 가격에 맞춰서 채권 사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새 차를 샀는데 네. 1년 지났다. 그럼 보통 한 20% 감가를 때리거든요. 800만 원 그렇죠. 8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두고 네. 그 800만 원에 해당되는 채권을 채권, 사라.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뭐 20%면 20%를 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싸게 팔아서 500만 원에 팔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네, 이 잔가율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너는 800만 원에 산 걸로 계산할 거야. 그렇죠. 판 걸로 계산할 거야.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개별 제품을 일일이 네. 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일괄적으로, 같은 거군요. 네, 정해놓는 거죠. 이거는 싸게 자금을 조달해서 지하철 만들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네. 저리로 돈 빌리는 거잖아요. 예. 자치단체들이. 그래서 이제 빌리면서 공공의 개발을 위해서 쓰니까 이자도 적게 주고 돌려주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사실 빌려주는 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재테크가 별로 매력 있는 상품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하이렌에서 팔아버리니까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사야 이득을 보겠지만 주민들은 약간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에야 뭐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 차가 많이 안 나니까 괜찮지만 예전에는 시중금리가 아주 높을 때는 더 손해보는 기분이었겠어요. 자동차 그렇죠. 사시는 뭐 분들이. 여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로 정해다 보니까 이게 자치단체 간에 일종의 자동차 등록 유치 경쟁이 벌어진 적도 있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지방 가서 살 수 있으면. 그렇죠. 리스 회사들이 대부분 지방에 등록지를 두는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소송도 벌어졌었고 결국은 문제 없이 지나갔죠.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동차 사실 때 이 채권 제대로 잘 파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괜찮은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11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강관을 주로 만들거든요. 예. 미국으로 수출 물량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강관 수출이 많은 업체들이 조금 영향이 클 것이다. 아직 근데 4월 1일 조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역 가지고 싸우기만 하면 항상 우리나라가 불리하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워도 싸우는 건데도 우리가 불리하고 미국하고 그렇습니다. 싸우게 돼도 네. 같이 싸우는데 우리가 불리하고 인구가 정말 많아지거나 땅덩어리가 넓어지거나 EU처럼 한중일이 진짜 똘똘 뭉쳐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거나 네. 이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경제권이나 규모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쎄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네. 변동금리로 받으면 이제 코픽스 금리에다가 몇 퍼센트 더한 게 이제 고객님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고객님 이자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코픽스가 내려가면 고객님 이자도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인데, 이 코픽스 금리 산출을 그동안은 은행연합회라는 곳에서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그러는 방안이 지금 금융당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그 코픽스 금리 산출이 좀 잘못돼서 여기 이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한 12억 원 정도를 은행들이 돌려줬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라는 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산출한 때 필요한 비용들을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은행연합회가 받아서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걸 산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보낸 수치가 잘못된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이러는 게 조금 많이 허술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은행연합회야 뭐 은행들 모여서 만든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되니까 예. 왜 너희들 그거 제대로 숫자 안 보내? 그래도 근데 왜 네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니? 이제 은행연합회 사실 주주들이 은행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돈 내서 보니까 만든 이 친목단체는 아니죠. 이익단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걸 분리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라는 게 보관인 것 같습니다. 은행연합회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그래서 CD 금리라는 걸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산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것도 이 CD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동안 기준금리가 됐었죠. 예, 이전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떼내서 별도의 기관에서 CD 금리,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 이런 것들을 산출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라는 보관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나 이런 데에서 금리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흔히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리보 금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산출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좀 따라가겠다. 그래서 조금 공정성, 금리의 공정성이나 이런 거를 높이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사실 이 금리를 사용하면서 코픽스 금리를 사용하면서 은행들이 여기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32조입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추가로 53%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2개 대상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의 근거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특정 상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제재 수단인데요.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됐다가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WTO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 시대에 무슨 뭐 이런 법이 있느냐 해서 사실상 사문화됐었는데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 법을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더군요. 일본만 빠지고 한국만 232조 고율 관세. 기사 제목만 보면 우리가 232조 원을 관세로 물게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미 철강 수출액은 1년에 3조 5천억 정도니까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고요. 이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나라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했는데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장벽을 치겠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을 우방이라고 믿어온 우리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표현과 조치일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거친 공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지요.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바깥 환경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전략과 대응이 절실한 시점 같습니다. 미국의 철강 제품 수입 규제 소식은 잠시 후 뉴스 따라잡힐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차값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함께 사야 되죠. 이 채권은 왜 사야 되고 이 채권 판도는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재테크 시간에는 스펙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뜯어보죠. 2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챙겨보죠. 설 연휴에 푹 잘 쉰 것 같은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쉬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한 해도 또 경제 뉴스들, 알찬 경제 뉴스들 잘 좀 전해주시기 네, 열심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잘 쉬고 왔는데 이상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이거 참 연휴 막바지에 우리 미국 정부죠?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국가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53%의 관세를 현 상황에서 추가로도 물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안이 나온 건데요. 그중에 이 안에 이제 12개국, 우리나라가 포함된 12개국에 53%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다른 것은 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 세 번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작년 대미 수출의 63% 수준의 쿼터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다. 이런 안 세 가지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택해라라고 미국 상무부가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한국 등 12개국만 대상으로 관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법. 예. 또 있다는 거죠. 아니면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24% 정도 매기거나. 예. 그리고 뭐 아까 수입 물량 쿼터를 조절하거나. 하여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을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근데 요 세 가지에 우리나라 다 포함됩니다. 그렇긴 하겠죠.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우리나라가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하신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은 12개의 특정 국가니까 네. 더 피해도 크고 관세도 굉장히 높아서 요걸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런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네. 이게 막 이래도 돼요? 앞서 이제 설명을 조금 나오네.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수출 품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국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도 뭐 이게 특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할 수 있는 만큼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 제한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온 상황이었지만 과연 이 철강 제품이 그러면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후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두꺼운 판? 예. 네. 그래서 이제 선박용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군용 뭐 선박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후판 네. 이런 걸 굳이 갖다 붙이면 뭐 국가 안보 뭐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미국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말씀드린 후판은 아닙니다. 지금 강관이라 그래서요. 두꺼운 철판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송유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커다란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미리수가 굉장히 두껍고 근데 이게 중국에 굉장히 저가 공세로 해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관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셰일 오일 캘 때 이 강관, 철관을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원유나 뭐 이런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사안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뭐 법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식량 안보에 대해서 주장할 때 네. 미국은 야, 그 너희 나라 저 식량 비싸게 나오는 거 우리한테 매달 사다 먹으면 그거 그냥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러니? 그럴 때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주장도 그거였잖아요. 언제까지 당신들이 싸게 줄 건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식량 가격 오르면 우리 국민들은 뭐 먹고 사느냐? 라는 논리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먹고 살 만한 그것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 식량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수입 제한 조치를 할래라고 하는 게 우리 논리였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철강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제 FTA나 이런 협상을 통해서 미국한테 양해를 구한 거잖아요. 네. 이건 열어줄 테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서로 이제 인정하는 하에서 협정을 맺은 거고요. 예. 이거는 좀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야 이건 우리 자국 산업 보호라든지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 품목도 자신들이 정하고 네. 거기에 관련된 관세나 뭐 이런 것들도 마음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해당 국가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뭐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했는데 예. 우리는 중국만큼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적하신 대로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미국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뭐 미국. 억울하면 너희도 미국 해라 이제 이러는 네. 뜻 같은데. 세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우리에게는 아플 수 있는 안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나라만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철강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겠죠. 이 나라에게만 53%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인데 네네. 여기에 미국의 정작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캐나다나 일본은 빠졌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이게 자기들이랑 친한 나라는 봐주나 이제 이런 의심도 들고 있는데 명분은 뭡니까? 이 두 나라가 빠진 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20개국을 뽑아보면요. 캐나다가 1등이고요. 브라질이 2등, 3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6, 2, 7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개국 중에 사실 우리보다 그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도 빠졌고요. 우리랑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20개국 안에 들어있는 일본, 독일, 대만, 영국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들에서 일본은 빼고 우리나라에만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달기도 해서 나왔는데요. 일단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커다란 파이프 강관에 조금 이번 그 여러 가지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대상이 이제 중국이라는 거죠. 주 대상은 중국인데 중국만 코 집어서 하기는 힘드니 관광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을 엮어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곳은 이제 관광 수출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다른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하이브리드 관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비싸고 고급 철강류를 수출하는 곳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수출 품목이 비슷한 중국하고 같이 엮여서 도리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친한 나라를 뺐다. 이거하고도 약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철강과 관련돼서 보복 관세를 얘기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에 원래 미 상무부에 이 결과가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네. 6개월 이상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면서 나온 얘기들이 사실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꽤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관세를 많이 물리면 이 철강을 사용하는 미국 산업이 더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반대 논리였고요. 쉐일 오일 캐내는 업체들은 갑자기 파이프가 비싸게 사야죠. 들어오니까. 예, 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이제 캐나다나 이런 데가 빠진다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좋거나 아니면 커다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게 보복 관세를 물렸을 경우에 미국도 그와 관련된 상응하는 조치에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빼고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엔 그런 논리에 의해서 뭐 캐나다나 EU도 빠졌고요. 그리고 일본도 좀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아이씨 우리는 싫어 아무튼 우리는 수입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도 그럼 미국 제품 안 살래 하는 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뚜렷한 대응 조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WTO 같은데 제소를 하거나 국제법에 호소하는 방법인데요. 지난번에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다가 도움의 손길을 벌린들 이미 미국에서 시작된 이 무역보복이라든지 이 피해는 이미 산업이 다 본 상태에서 네.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와 관련된 판결이라든지 여기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이 여기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따를 가능성도 적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4월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걸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 12개국 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외교적인 노력을 하든지 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지금 철강 관련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형 업체들은 사실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대형 철강사들은 예. 괜찮다고요? 왜요? 예,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50대 50으로 투자한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아까 강관 쪽에 주로 타겟이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 회사들은 강관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미국 수출 물량의 1,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은 괜찮고. 예, 그럼 근데 이제 강관은 누가 만들어요? 직접 언급을 드리면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몇몇 넥스틸, 현대아이스코 이런 회사들이